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민의 행동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5주차에 진행했었던 9일차, 11차 수업 3장의 152번부터 4장의 70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오늘 이거 빈칸 채워보면서 내용 정리 한번 쭉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매일매일 OX 푸는 건 이렇게 단원별, 이게 저희 강의별로 끊어서 나눠주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영상 분량이 길지 않은데, 내용 설명은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더라고요. 좀 짧게 진행해보려고 노력할 테니까 저랑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 한번 쭉 해보고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갈등에 대한 얘기했죠. 갈등에 대한 견해, 인식부재, 그 다음 전통적 견해, 그 다음 우리가 갈등을 불가피하고 정상적으로 간주하는 것. 이건 행태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견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조직이론, 여기는 신고전 조직이론, 제가 이거 잘 구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대적 조직이론, 상호작용론에서는 갈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갈등의 단계. 제가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폰디라는 학자가 설명했었던 갈등의 단계. 갈등을 잠재적인 갈등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인지된 갈등 혹은 지각된 갈등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토마스의 갈등 관리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단정과 협조. 그리고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회피, 수능, 해요. 그리고 이거 잘 보시라고 했어요. 단정, 비협조. 경쟁이죠. 그 다음 단정적이고 협조적인 전략.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협동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용어 잘 보시라고 했고 올해 24년도에 출제됐던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그다시 2번입니다. 홉스테드의 조직문화 분류 기준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 그중에서 가장 용어가 낯선 게 바로 권력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권력거리가 크다, 권력거리가 작다 이런 얘기했죠. 이건 사회 내의 권력 배분도를 설명했고요. 그 외에 개인주의, 집단주의, 남성성, 여성성, 그리고 불확실성의 회피. 그 다음 장기냐, 단기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갈까요? 자, 퀸과 로버그의 효과성 평가 모형 얘기했었죠. 제가 지향점을 조직의 외부로 두느냐, 내부로 두느냐. 그리고 조직의 구조를 통제 중심으로 볼 것이냐, 유연성 중심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 제가 합리적 목표 모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업을 지향하는 문화, 생산성 지향하는 문화였죠. 내부 과정 문화의 모형은 위계 문화. 그 다음 개방체제 모형이 바로 혁신문화.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관계 모형. 그래서 각각의 모형들 아시겠지만 특정 목표와 특정 수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문화에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리더십의 행태론 가보도록 할까요? 리더십의 행태론은 리더십의 리더의 자질, 이전에 있었던 우리 리더십의 특성론보다 행태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 3개 중에 민주적 리더가 중요하다. 미시간 대학의 연구 직무 중심과 부하 중심 3개 모두 다 같이 그런 식으로 분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무 중심, 부하 중심 중에 부하 중심적인 행동이 더 유리하다. 오하이오 대학 연구와 블레이크 머튼의 연구는 제가 같은 맥락으로 따져줄 수 있다고 했죠. 과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인간에 대한 관심, 요거 분류하고 이 두 가지 연구 모두 다 양쪽 다 중요한 과업과 인간 중심 모두를 중시하는 그런 단합형, 팀형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정리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행태론, 아이오와 대학, 미시간 대학, 오하이오 대학, 블레이크 머튼, 특히 이 두 가지, 오하이오 대학, 블레이크 머튼 두 가지 잘 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보시는 9-5번이요. 리더십의 상황론 얘기 계속했죠. 네, 아시겠지만 리더십 상황론은 리더십에 있어서 상황 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리더십의 형태를 상황 요인에 따라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고 했고 피들러의 상황 적합적 리더십 이론, 상황 적응 모형. 상황 변수를 직과라고 얘기했고요. 상황이 유리하거나 불리할 때, 이때는 과업 지향이 낮고요. 상황이 애매할 때, 이럴 때는 인간 지향, 관계 지향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하우스 에반스의 경로 목표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하우스 에반스의 모형, 지금 보시는 조직의 실제 리더의 행동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여기서 매개 변수, 요거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 제가 VI라고 얘기했고요. 이 경우에 리더의 행동은 이렇게 표현했고요. 상황 변수, 부하의 특성과 과업의 환경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커와 저미어의 리더십 대체물, 중화물 접근법 얘기했죠. 그래서 리더십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건 아시겠지만 대체물. 그 다음 리더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건 중화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다음 허쉬와 블란차드의 3차원 모형은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지, 설, 참, 위 이렇게 네 가지 구분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다음 현대사회 리더십 이론 얘기하면서 제가 리더의 속성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변혁적 리더십, 카, 영, 지, 개. 네 가지 이야기했고요. 이 중에서 리더의 높은 자신감이나 강한 동기, 도덕적 정당성에 기초하는 카리스마 리더에 대한 이야기들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서번트 리더십, 부하를 섬기는 리더십, 그리고 셀프 리더십, 구성원 스스로가 자기를 리더라고 생각해서 스스로가 리더라고 생각하는 학습 조직의 리더십까지 쭉 정리를 했었죠. 자, 그 다음 9-7번. 제가 조직관리 기법들 몇 가지 좀 보자고 했습니다. 목표 관리,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너무 중요합니다. 오브젝티브를 설정해서 그걸 통해 현재 조직을 관리하죠. 그래서 오브젝티브의 달성도에 따라서 개인이 직접 목표를 설정하고요. 이 목표의 달성도에 따라서 보상을 체결하는 방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참여해서 설정하고 환류를 받는 형태. 그래서 개인별 보상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얘는 상향적 접근, 그 다음 폐쇄체제적인 관점이다. 이런 얘기 쭉 진행했죠. 자, 그에 비해서 조직 발전이 상대적으로 목표 관리가 개인별 상향적 접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조직 발전은 하향적 접근, 의도적인 형태의 접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기법, 외부 환경으로부터 차단된 인위적인 상황에서의 그러한 의사결정, 그러한 지금 훈련을 하는 기법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요거는 아시겠지만, 네, 요거는 감수성 훈련. 바로 T, 집단, T, 그룹 훈련. 이렇게 표현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얘는 갈등 상호관계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고, 블레이크 머튼의 관리망 훈련도 블레이크 머튼의 관리 그리드의 기초를 두고 있는 리더십 훈련 기법이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팀 빌딩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자, 9-9번의 특큐의 총체적 품질 관리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이 TQM의 가장 핵심은 결국 고객 만족이라고 했고, 이거를 조직의 집단적 노력을 통해서 과정, 절차, 태도를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고객의 요구를 존중하기 때문에 관심이 외향적이고요. 팀 중심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팀 중심의 설정, 팀 중심의 보상. 그래서 얘는 하향적인 게 아니라 공권화되어 있는 상향적인 관리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균형 성과표. 조직의 비전, 목표, 전략을 통해서 성과 지표를 만듭니다. 네 가지의 관점이에요. 기업 중심의 가장 전통적인 후행 지표가 재무적 관점. 그 다음 정부가 중시하는 관점이 고객 관점. 소통 도구로서의 의사결정 구조. 시민이 얼마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느냐, 적법한 절차를 지켰느냐, 커뮤니케이션은 잘 되고 있느냐, 요거 설명하는 건 아시겠지만 내부의 프로세스 관점이 되고요. 그 다음 가장 마지막 미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선행지표, 학습 동아리의 숫자, 내부의 제한 건수, 직무의 만족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저희 학습 및 성장의 관점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균형성과표에 대한 내용까지 봐서 저희가 9일차의 수업들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 11차에 들어가서 뭐 했나요? 네, 11차에 들어가서 우리가 인사행정 제도들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역관주의 얘기했어요. 역관주의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게 이게 정당 중심으로 임용하는 거였죠. 민주성, 관료적인 대응성, 정치적인 책임성,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국정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수행 과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역관주의가 나타나지만, 일단 행정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역시 저해될 수 있고,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되죠. 자, 실적주의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 적성에 기초한 실적을 임용 기준으로 삼는 인사제도죠. 가필드 대통령의 암살 사건이 대표적인 계기가 됐었고요. 행정국가 현상도 너무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죠. 그래서 인사 행정에 있어서 너무 소극화, 형식화된다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주의는 신분보장이 적극적인 형태와 소극적인 형태 두 가지 다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직위분류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실적주의의 신분보장은 소극적, 그리고 직업공무원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신분보장은 적극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얘기했죠.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일생, 이게 중요했어. 전문 인재가 일생 동안. 그래서 이 직업공무원제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계급제, 그 다음 계급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인사행정에 있어서 폐쇄형의 공무원제도, 그 다음 일반 행정과 주의, 공직을 하나의 직업으로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이 안정성을 갖추게 된다. 뭐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쭉 설명했던 건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 대표 관료제입니다. 10-4번이에요. 대표 관료제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통해서 대표성, 대응성, 국민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표성이나 대응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 너무 중요했습니다. 소극적인 대표가 적극적인 대표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예시들이 있는지도 제가 설명을 했고요. 국민에 대한 대응성, 역관주의랑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역관주의하고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단어만 보시면 안 되고 제가 문맥을 꼭 읽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집단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민주화, 사회적인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실적주의가 훼손될 수 있죠. 왜? 행정이 너무 전문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도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한계 또한 역차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인 배려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인 그러한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정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중앙인사행정기관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죠. 중앙인사행정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 정부 전체의 인사행정을 전문적, 집권적으로 총괄하는 기구고 정부 규모가 확대가 되면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되다 보니 현재 강조되게 된다. 제가 이런 얘기들도 쭉 진행을 했습니다. 여형, 유형의 독립합의형 있었고요. 독립단독형, 비독립합의형,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제도가 최근에는 비독립 단독형이라고 얘기했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인사혁신처 그리고 외국의 많은 기구들이 이 비독립 단독형을 사용하게 된다.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제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들여서 설명을 했는데 목표, 성과 중심적인 장기적인 관점에 개인의 능력과 성과 중심 직급이나 역량에 의해서 직급 파괴와 역량에 의한 승진이 이루어지는 것, 조직의 전략 수립을 위해서 인사 업무 책임자가 장기적인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인사행정 제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 쭉 진행하면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가 어떤 형태인지 이런 얘기들 쭉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계급제에 대한 얘기로 가봅시다. 계급제, 공무원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구분된 계급에 따라 직무가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국가체제 유지를 위한 공직 기본 분류의 틀, 제가 얘기했지만 요거는 항상 저희 신분제와 연결시켜서 꼭 보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일반 행정과 양성에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제도라고 했고요. 다른 것보다 항상 머릿속에 이미지, 계급제는 계급, 요 등급을 계급으로 구분해서 함부로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신분제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보장, 경력 발전 강조하고요. 얘는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동일 계급 내에서는 인력 활용을 굉장히 신축적으로, 융통적으로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기 유리하죠. 공무원의 유대의식도 커지고 행정의 능률성도 제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 한정된 계급 범위에서만 승진할 수 있다는 한계점들 쭉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 직위분류제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 직위분류제의 각 핵심 제가 얘기했지만 직무의 종류, 곤란도, 책임도 이거 기준으로 직무를 분류하는 정말 전형적인 직무 중심의 인사제도였고 과학적 관리론, 실적주의, 그다음 직무급을 통한 보수의 형평성 이런 것들이 직위분류제의 도입 개념이 되었다. 도입 배경이 되었다.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한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이라면 직위, 그다음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 책임도 유사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직급,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지만 곤란도 책임도가 상이하다면 이게 직렬, 이 직렬을 더 자세하게 쪼개면 직류, 이 직렬을 좀 더 넓게 구분해 주게 되면 직군. 그 다음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 수행의 책임도와 자격 요건들이 광범위하게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것 우리나라에선 등급이라고 부른다. 이거 잘 채워주셔야 합니다. 잘 채우셨죠? 자, 그 다음 10-9번 직위분류제의 수립 절차
직무 조사하고 직무 분석해서 종류 구분하고요. 그다음 직무 평가해서 난도와 책임을 구분합니다. 이 직무 평가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직무 평가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 하자고 했고요. 제가 서, 분, 점, 요 이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서열법, 분류법, 그다음 점수법, 요소 비교법. 서열법은 직무와 직무를 직접 비교하는 비계량의 방식. 분류법은 등급 기준표를 통한 비계량적 방식. 점수법은 직무 평가 기준표를 통한 계량화 방식. 그다음 요소 비교법은 키잡. 기준 직무를 설정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비교하게 되는 계량적인 방식.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밑에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특징 제가 잘 설명했잖아요. 계급제가 사람 중심의 인사배치 탄력적, 일반 행정과 신분보장 강화. 자, 상대적으로 직무를 중심으로 비탄력적인 인사배치 전문 행정과 신분보장 조금 약하게 하는 것은 직위분류제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폐쇄형, 개방형의 인사까지 쭉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폐쇄형은 네, 아시겠지만 계급제를 통해서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해서 각 계급의 하위 직으로만 신규 재원들을 충원하고 승진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이 사람들을 올리게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주로 일반 행정가를 양성하고요. 안 잘리기 때문에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 공무원, 사기를 증진시키는 그런 제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개방형 임용은 모든 계급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관리자들을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다는 특징. 보통 전문 행정가를 양성할 수 있고요. 행정의 안정성은 좀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하지만 전문성 이런 것들을 축적하는 게 굉장히 크고 그리고 리더들이 조직 장악력을 좀 더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11차의 내용들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사행정의 제도들을 다 봤기 때문에 다음 시간은 인사행정에 관련되어서 공직을 실제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이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인사행정의 다양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인사 마무리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거고요. 오늘 하루 요거 아침부터 빡세게 공부하시다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저희 내일 다시 다음 회차 수업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